상위 20% 소득 그룹이 하위 20% 소득 그룹보다 2배 명문대에 더 진학을 하는데 이 2배라는 격차에 대해서 75% 정도가 부모의 경제력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월요일 뉴스토스트,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김정인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청량하세요. 굉장히 네. 그렇죠. 저는 오늘 굉장히 청량한 게 아니라 오늘 사막에 온 느낌이 드네요. 저희 단신 얘기할 때 약간 타임을 제가 이제 보통 뭔가 설명하려고 할 때 투머치 토커가 돼요. 아시죠, 정희님? 많이 보셨죠? 네. 네, 많이 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임에 간만에 좀 달려가지고 땀이 줄줄 났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 마음의 눈물이라고 봐주시고요. 네, 오늘 두 가지 토픽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토픽이 아주 눈길을 그냥 확 사로잡는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KDI에서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었죠. 출산한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의를 관둔다 라는 상당히 눈길이 가는 자극적인 주제를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건조하지만 깊이 있게 그렇게 살펴볼 수 있어서 저도 무척 재밌었었는데요.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놓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서 파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고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같이 똑똑해지는 것 같고 뭔가 효능감 느껴지는 게 장난 아닌 느낌? 그래서 자, 어떤 보고서를 이번에 같이 볼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공중파 뉴스까지 탔었던 이제 엄마가 과탐 점수 깔아줄게 논란, 이거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심각성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보셨죠? 그 이슈? 네, 사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뉴스고 사회면에서 보셨죠? 네. 그래서 놀랐던 뉴스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보고서를 같이 파냐? 한국은행에서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죠. 그렇죠?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예요. 제목은 굉장히 모범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런 제목의 기사로 지난주부터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상위 대학 진학률 격차 좌우하는 75%는 부모 경쟁력. 서울대 진학 거주지 효과가 92%. 굉장히 화끈하죠.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결국 대학 입시가 정말 모든 거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 모든 거를 결정하는 대학 입시는 이제 부모의 경제력이 결정한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막 그렇게 신선하거나 새롭지 않아요. 워낙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됐고 그쵸. 계속 보고서로 나왔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확 떴냐 하면 한국은행이 직접 나섰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우리 중앙은행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교육기관도 아니고 저는 막 교육부가 얘기했으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한국은행은 돈 찍어내고 기준금리 결정하고 그런 통화정책 결정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한국은행이 1950년대에 설립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데요. 결국 이제 하는 일이 경제 안정과 통화 정책을 맡은 거죠. 우리나라 어쨌든 경제 안정의 핵심 중추인데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또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까지 가가지고 직접 우리나라 집값, 우리나라 경제 불안정 이거 입시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게 이미 교육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실제로 이창용 총재 언급을 보면요,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입시 불안한 거 이거를 잡으면은 수도권 집값이 훨씬 잘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에 제롬 파월 의장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던 게 바로 지역별 비례 선발제 맞죠? 맞습니다. 그쵸? 네. 근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곳이 원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부동산 유튜버 썸네일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입시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하기도 하면서 지난주에 사회면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뉴스란에 뜨겁게 달궜던 이 소식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희님, 제가 입시에 진짜 관심 많은 거 아시죠? 네, 아직도 꿈꾸신다면서요. 아직도 수능 보는 꿈을 꾸고 막 다시 대학에 합격하는 꿈을 꾸고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입시에 자녀 입시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나라 교육이 오직 입시만을 향해 짜여져 있어서 문제다.
대학 서열화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 자주 했었는데요. 자, 이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얘기가 있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당연히 좋은 대학 가고 그렇지 않고 불성실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거나 공부를 안 하면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하다. 공정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번 보고서는 그런데 입시 결과가 온전히 학생 한 명의 능력과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짚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은행이 2024년 8월 BOK 이슈 노트에서 입시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정도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좀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비가요, 2023년 가계 소비 지출의 2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있는 가정이다 이러면 그 무엇보다도 뭐 식비 뭐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녀 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그 쓸 수 있는 돈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내 고소득층 여기서는 이제 이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생각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넘보지 못할 소득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서울대 고소득층은 이제 저소득층, 이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버시는 분들의 그 가정에 비해서 사교육비를 2.3배 더 지출을 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교육비를 지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요.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보다 서울 이제 상위권 대학의 5.4배, 5배 거의 뭐 6배 정도 더 많이 진학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사교육비를 진짜 그렇게 많이 쓰는지가 궁금해요. 물론 개인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라떼는 말이죠. 그 종합학원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국영수 그리고 때로는 내신 기간 때는 이제 막 사회과학, 뭐 기술과정까지 다 해줬던 그런 걸 끊어놓고 월 40만 원 정도 썼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게 적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가를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부모님 월급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사교육비에 썼던 거 맞지만 이런 문제는 자꾸 제 얘기 아니면 제 주변 얘기로 일반화를 시키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통계로 보면 어떤지, 요즘 사교육비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통계를 보면은 뭐 고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한 76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평균이잖아요. 평균은 항상 이제 조금 왜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덜 쓰는 사람들이랑 섞은 거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주변 얘기를 하자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 쉽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저 조금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통계치는 한 76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이 사교육비 증가율이요 매해 높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로 나눠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가 한 2% 정도 증가율을 보였고요. 2%를 지출했다는 게 아니라 증가율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5%대로 좀 올랐어요. 근데 2021년에는 21% 증가했고요. 2022년에는 10.8% 증가했어요.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때 약간 움츠러들었던 게 확 올라온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확 올라온 것도 맞는데 엄청 늘어난 것도 맞죠. 원래 교육비가 2010년 이후에는 증가율 자체는 조금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사교육비 총액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증가율이 줄어든 게 아니라 총액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제 2015년 이후에 이제 사교육비 총액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2015년이 진짜 중요한 숫자예요. 네. 왜냐하면 이때가 또 합계 출산율이 눈에 띄게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던 시기인데 여러모로 좀 분기점이죠. 왜냐하면은 사교육비 총액도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자녀만 낳아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연구 자료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기 강화 루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강화 루프. 네, 이게 조금 낳아서 많이 쓰고 많이 쓰는 거를 보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못 낳겠다 이러면서 하는 저출산 현상을 불러오고 이 현상이 또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 낳고 조금 낳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이제 안 좋은 루프가 되고 있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정도까지는 못하겠다 하면서 또 안 낳거나 낳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게 강화되는, 맞아요.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강화되는 느낌이 들고요. 또 저는 이렇게 뭐랄까 공감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요, 이 질문하기가. 교육비가 이렇게 사교육비가 워낙 문제가 되니까 제가 입시할 때 한 2010년대 정도 초반에는 그때는
사교육비를 좀 줄여보겠다고 EBS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EBS를 수능에 더 반영하겠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EBS 프로그램 도입된 지 뭐 그래도 10년 훨씬 넘게 넘었는데 이게 좀 한 그 정도 해보니까 고3한테는 효과가 있었대요. 고3한테는 약간 효과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뭐 전혀 없었고 근데 입시제도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말 여러 번 2000년대요? 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기조가 정말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이 자체의 문제가 EBS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입시 컨설팅 비용이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스카이캐슬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저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그렇게 스카이캐슬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요. 사교육비 많이 쓴다고 해서 대학 잘 가는 게 아닌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사교육비 많이 써서 대학 잘 보내는 것도 맞았던 그런 어떤 흐름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게 실제로 대학을 잘 가는데 영향을 주는 건 맞나요? 왜냐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가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었고 총명하고 눈이 이제 총명하고 성실한 학생이 노력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있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두 명이잖아요. 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자면 이 입시제도 변동이 굉장히 좀 잦았단 말이에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 불안함을 자극하면 안 돼요. 이것도 너무 불안하니까 대학 입시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학부모님들은 이럴 때야말로 근데 진짜로 이것만 파고드는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비용이 높아지고 실제로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이 어떤 틈새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문이 뭐 이만하게 있어도 이게 이렇게 좁긴 좁잖아요. 근데 틈새는 더 좁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이 문을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요만한 틈새를 되게 찾아서 몰려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합리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근데 이 틈새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작동을 하는 순간이 부모의 경제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 틈새를 찾아내는 정보력과 그리고 네. 그 정보력을 살 수 있는 재력. 그쵸. 그렇죠. 네.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투자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급 정보가 더 비싸지고 귀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얻는 사람들은 이미 결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보면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과, 특히 상위권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제 고소득층 부모일수록 자녀의 사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거 뭐 당연하죠. 근데 이로 인해서 어쨌든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요. 이게 조금 이제 숫자 나오죠.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격차 중 75%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기인한다고 밝혀졌는데요.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상위 20% 소득 그룹이 하위 20% 소득 그룹보다 2배 명문대에 더 진학을 하는데 이 2배라는 격차에 대해서 한 75% 정도가 부모의 경제력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저는 좀 궁금한 게 동일한 잠재력이라는 게 넌 참 잠재력이 대단하구나. 그게 이제 상중하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어렸을 때 수학 성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수학 능력 시험할 때 수학이 아니라 제가 숫자. 어려워하는 그 숫자요? 네네네. 이 보고서 기준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성적으로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보냐면은 어릴 때 수학 성적은요 평생 기대소득에 영향을 좀 미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학 성적이 좋으면 이제 나중에 커서 고소득 직종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게 상관성이 되게 많이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인과는 아니에요. 상관성. 왜냐하면 고소득 직종은 결국 스템 업종이잖아요. 공대. 예. 근데 이게 수학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왜 중학교 1, 2학년 혹은 초등학교 4, 5학년 수학 네. 성적이냐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는 너무 많이 오염이 되고요.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 수학 성적 정도는 어떤 이제 사교육의 영향을 조금 덜 받고 내가 머리가 총명하면은 어떤 종합적인 것들로 좀 어느 정도 잘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 커리큘럼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세계 어디에서나 좀 비슷한 순서로 배우기도 하고 끝까지 배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수학 성적 가지고 잠재력을 많이 평가합니다.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딱 중1 때까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이후로 중2 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저도 좀 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도 옛말.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조금 옛말 같긴 해요. 네. 네, 요즘 젠지 세대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보고서에서 사교육비 말고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로 거주 지역 효과를 꼽았었죠. 네네. 그래서 거주 지역 효과가 뭐냐면 이제 그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의 상위권 대학, 특히 이제 서울대 진학률의 차이가 큰데 이게 한 92% 정도가 거주 지역 효과에 기인한다고 분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에 사느냐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출신 학생들이 뭔가 이제 학군지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학원에 좀 좋은 학원에 갈 확률도 몰려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고소득 직종의 부모가 서울에 거주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의 잠재력 차이보다는 지역이 제공하는 어떤 교육적 환경이나 사교육의 질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 진학하는 게 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요, 강남구나 서초구 쪽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다. 네, 맞아요. 부동산 가격 올리는 주범이라고. 그쵸.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이제 교육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게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접점이 있네. 학원과 학군지, 이게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김현성 작가님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얘기하셨던 박엄갑 위원님 오셨을 때도 학군지 얘기는 항상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라떼는 대학 갈 때도 지역 균형 선발제, 일명 지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언급될 때마다 서울에 사는 게 그렇게 특권이냐, 뭐 지역에 거주한다고 혜택을 주는 게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했었는데요. 근데 역차별이 전혀 아니죠. 사실은 이제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생각을 한다면 그게 맞는 거죠.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약간 이제 줄을 잘 타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약간의 용어인데요. 이게 노동시장 진입, 그러니까 취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경제학에서 인적 자본을 걸러낼 때, 회사는 좋은 인재를 뽑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적 자본을 걸러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좋은 인재를 뽑냐면 두 가지 선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선별과 2차 선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차 선별은 입시로 걸러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가는 친구들이 조금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차 선별이 있는데, 2차 선별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약간 성인으로서 진짜로 취직할 때 정말로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냐를 딱 판단을 하는 게 2차 선별이에요. 근데 보통은 동북아시아를 제외하고는 2차 선별이 굉장히 강해요. 1차 선별은 조금 이제 그 우리 부모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한다는 거는 앉아서 공부 잘하면 일머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이제 그 환경을 가지고 그쵸. 위기 관리나 위기 대응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2차 선별에서 걸러져요. 근데 동북아시아는 1차 선별이 너무 강해요. 약간 과거 시험 보고 나면은 영원히 양반이 유지가 되거든요. 과거 시험 한 3대가 통과 못하면은 그 양반 지위를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형식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법적으로는 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과거 시험 봐서 합격을 했으니까 나로부터 3대는 이제 다시 양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성과주의, 능력주의를 좋아한다고 모두 얘기를 하는데 성과나 능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 모순돼 있네. 대학 교육 받는 거는 사회에서 좋은 성과 내라고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회에서 좋은 성과 내려면 환경 영향 최대한 제거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이제 위기 대응할 수 있는 비슷하게 잠재력 있는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우수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이나 사회적 배려 전형을 만드는 건데, 거의 이제 우리 뭐 공정함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사회에서 그래서 얘가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했냐, 얼마나 창업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가지고 시험을 잘 쳤는데 내 인생 보장해줘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결국 사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결과적으로 진짜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이거를 교란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를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렌트 시킹, 그러니까 지대 추구라고 이제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평생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딱 19살에 경쟁하고 이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쟁에 따른 어떤 자본주의의 순기능이 되게 사라지는 거죠. 그쵸. 되게 나태한 행위라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답을 받을수록 모두가 지대 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의 대물림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내 자식은 이 계속 렌트를, 지대를 누리게 만들겠어, 경쟁에서 보호하겠어, 이러는데, 이러면 사회의 역동성과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창용 총재가 이제 얘기를 한 것도 그래서 이제 사회 역동성, 위기 대응력 너무 떨어진다, 입시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쵸. 사실 너무 이제 저도 예전에 친구하고 대화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받은 걸 자녀에게도 똑같이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줬던 친구가 있었고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걸 받은 만큼 이 친구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우려하는 건 입시 경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소위 말해서 이제 수저가 내려오는 아까 말씀하셨던 렌트 시킹 현상 같은 거죠. 그리고 계층 이동의 기회가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아무래도 다 대학 가려고 막 비슷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육의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각종 사회 문제가 심화되는 걸 이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과도한 입시 경쟁이 저출산, 뭐 만혼, 뭐 수도권 인구 집중, 서울 주택 가격 상승, 뭐 거의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의 어떤 가장 밑에 있는 원인. 이라고 할 수 있죠. 학생들 이제 정서 불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잘 푸는 거하고 핏줄로 줄 세웠다가 나라가 이제 완전히 폭삭망했던 국가가 두 곳이 있는데 중국의 송나라하고 우리나라 이제 고려입니다. 아, 거기까지 가나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특히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문제로 줄 세워가지고 이제 내가 똑똑하니까 과거 시험 붙었고 나는 문신이니까 완전히 그 브릴리언트해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할 때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이제 그 장군들한테 그 앉아가지고 이제 천리 밖에서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전달하도록 하여라, 이대로 싸우도록 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치렀거든요. 당연히 지죠. 당연히 지고 굉장히 나라가 안 좋게 됐는데 이게 저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지금도 이제 저출생 대응한다고 하면은 이미 손주를 보신 연배 남성분들만 잔뜩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출세하시니까, 예, 출세하셨으니까 뭐 청년 문제 해결한다 그래도 이미 노후 준비 다 끝내두시고 그거 누리시는 연배 노년 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고 이러니까 입시 한번 잘 보면은 그걸로 평생 보장되고 또 우리 사회가 자꾸 그걸 바람직하다고 해주니까 당연히 그렇게 못 해줄 것 같으면 아이를 안 낳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기 유리한 지역으로 몰려가니까 그쵸. 집값이 치솟죠. 당연히. 네, 우리 사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세대는 완전히 망했는데 다른 세대는 되게 잘 됐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한 지역은 완전히 망했는데 한 지역은 너무 끝까지 잘 된다.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한 지방은 망하고 서울만 잘 사는 이렇게 뾰족하게 잘 사는 그런 결말은 오래 못 가요. 아,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보고서는 오늘 저희가 보고서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내놓은 이 보고서는 결말 포함입니다, 여러분. 결말 포함 영화 리뷰처럼 결말 포함이라서 한국은행에서는 짜잔 하고 대책까지 내놨어요. 이창용 총재 발언으로 아까부터 계속 언급했었던 지역별 비례 선발제인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지역별 비례 선발제가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 대부분을 좀 각 지역 학령 인구 비율에 따라서 선발하는 제도라고 해요. 근데 이창용 총재가 이 제도를 언급을 한 게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입시 격차를 좀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지방 인재를 발굴을 하겠다. 그래서 대학 내 다양성도 좀 확대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학별로 입시제도 다르게 해달라는 얘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아, 오래전부터.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이 지역별 비례 선발제가 확실히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죠. 그러니까 지역별 비례 선발제의 단점은 뭐냐면은 결국 이것도 지방 고소득층과 지방에 있는 학원가의 집값을 올려요. 근데 지금 지역 소멸이나 이제 우리 부동산 양극화가 되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방 집값 올라가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우리는 제도 해킹을 하잖아요. 그쵸. 예, 체리피킹처럼 예. 제도에서 숨은 점을 쫙 예, 찾아내서 약점을 딱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제도 해킹은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생기는 건데 그러면 해킹할 제도를 여러 개라도 만들어야 좀 이제 그나마 분산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괜찮은 제도 같아요. 아, 자, 그래서 사실 입시 제도는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경제, 거의 역사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라서 그동안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바꿔져 왔었죠. 네. 근데 이게 입시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이 변천사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제강점기는 뛰어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는 대학별로 입학시험 따로 치렀습니다. 이제 중복 지원 가능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62년부터 이제 뭐 69년까지는 국가시험 통일해서 좀 치르기로 했고 이때 예비고사 나오고요. 이제 예비고사가 국가시험이고 여기서 이제 성적에 따라서 잘나가지고 대학별 시험인 대학
대학 본고사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저희 부모님보다 조금 더 나이 맞아요, 있으신 맞아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A 랭크 나오면 이 대학 가가지고 맞아요. 본고사 치르고 본고사를 치러서 네, 친구가 이런 얼마나 느낌으로. 잘했었고 막 이러면서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입시 제도가 어쨌든 달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970년대 내내 그랬고요. 이제 1981년에 학력고사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좀 전국 통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94년에 우리 아는 수능 도입을 했고 이때부터 좀 학생부 성적도 보기 시작하고요. 외환위기 있었던 1997년부터 논술이나 면접처럼 아주 약간 대학의 자율성을 주는데 그러니까 2002년부터 수시 모집 도입되고요.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너무 되고요. 오랜만이네요. 2010년부터 수시 모집 확대되고요. 2015년에는 문이과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정시 모집이 다시 확대됐죠. 저는 딱 2010년과 2011년 두 번 이제 수능을 봤는데 뭐 비슷했어요. 근데 그 당시 수능을 본 세대로서 당시엔 수시를 늘리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강력한 방침 방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정시가 확대된 게 놀랍긴 하네요. 근데 사실 정시 모집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효과가 더 커요. 그러니까 정시가 더 불평등합니다. 주거 효과하고 부모 소득 효과 보셨잖아요. 근데 내신 시험은 이제 수시에서 중요한 내신 시험은 원리상 같은 학교에서 경쟁이니까 최소 이제 그 지역에서는 출발선이 비슷한 학생들이 출발선에서 얼마나 더 멀리 갔는지를 놓고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지역 학교에도 전교 1등은 있잖아요. 근데 정시 수능은 전국 단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좋은 동네에 살수록 유리합니다. 그쵸. 근데 왜 정시가 더 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냐? 방법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경을 덜 써도 약간 그래도 이제 조금 애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는 줘요. 어쨌든 수시에서 이제 지역별로 전교 1등이 가난한 지역 전교 1등이 좀 좋은 대학 간다고 해도 그쵸. 그 가난한 지역 전교 1등은 거기서 부모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친구일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경은 되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 리그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뛰어. 네. 다 한 줄로 서 다 뛰어. 네. 이러는데 이게 참 공정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어쨌든 정시의 문제점 당시에도 언급이 됐었던 정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좀 대두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뭐 정시로 줄을 세우든 수시로 줄을 세우든 물론 이제 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제 제도의 뒤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제 제도 해킹을 해서 내가 틈새를 찾아내겠다 이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1990년대 들어와서 특히 또 2000년대 들어와서 제도 자체보다는 기조가 어떤 입시 기조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가 되게 자주 바뀌죠. 이럴수록 사교육에 좀 유리하다는 점이 굉장히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치가 필요하니까. 네, 맞아요. 제도 그렇게 제도가 바뀔수록 사교육에 유리하다. 아까도 얘기 나왔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사교육 열풍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각종 연구 자료를 보면은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사교육 없애고 싶다? 그냥 공교육에서 사교육보다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높은 교육은 약간 뭐 인문, 뭐 교양, 음악, 예체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입시에 유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처럼 이제 뭐 야간 자율학습 부활시키고 우열반도 부활시키고 평준화 철폐하고 유명한 학원인데 뭐 레벨 테스트 보잖아요. 레테라고 줄여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교육을 운영을 하면 사교육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다시 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사실 뭐 맞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층 대상으로라도 혹은 이제 예체능 교육이더라도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결국 교육은 교수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일타 강사가 그 돈 받고 학교에 요만한 돈 받고 학교에 오기가 힘들죠. 그쵸.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학교에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 세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게 쓰는데 과연 여론이 좋을까 하는 문제가 있죠. 과연 그 상상이 현실이 될까? 그렇죠. 반발이 네. 굉장히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로 살펴보는 교육과 부동산과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깔려있는 문제들과의 상관관계를 짚어봤습니다. 이 보고서도 여러분 원문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더보기란에 넣어놓겠습니다.